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5주 동안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모두 상승해 코로나 유행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반등세 속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은 실내 환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10분간 자연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도가 38% 낮아진다며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성에 운석이 떨어져 규모 4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성 표면에는 150m 크기의 충돌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와 화성 정찰 궤도선이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파와 화성 표면에 생긴 충돌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5 ppm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메탄 농도도 지난해 크게 높아져 관측을 시작한 1983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 마련에 들어갔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규 환자 수는 3만 5천 명대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2주 연속 1을 넘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반등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5주간 중증 화율이 0.12%에서 0.19%로 오르고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에 찾은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명에 비해 4.7배 이상 높다며 독감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사전 예약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개량 백신 세 종류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27일 하루 9만 8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형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활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18세 이상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모더나 BA.1 백신과 화이자 BA.1, BA.45 백신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세 종류 백신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인데 목표로 삼은 변이가 다릅니다. BA.1은 올해 1월 말 이후 국내 5차 대유행을 불러온 첫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BA.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국내 우세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변이 출현 속도를 백신 개발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두 종류 백신이 동시에 쓰이게 된 겁니다. 정부는 두 백신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부족하고 BA.1 백신도 BA.5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백신의 효과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BA.45 백신을 접종하는 등 BA.45 백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BQ.1도 BA.5의 세부 계통 변이라 BA.45 백신 수요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지금 BQ 변이가 BA.5의 하위 변이, 자손 변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교차 면역성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BA.5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는 BA.45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다며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같은 강제 유인책이 없는 데다 백신 피로감이 겹치며 접종률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반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 환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환경 개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환기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10분간 자연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도가 38%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카페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연 환기와 건물에 설치된 환기 설비를 병행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계절 독감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는 의심 환자 수가 전체 유행 기준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를 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6명으로 지지난주 6.2명보다 1.4명 늘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4주 전 7.1명에서 2주 연속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이번 절기 유행 기준 4.9명을 훌쩍 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는 최근 발표한 제18회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대기 중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7ppm으로 전년보다 2.5ppm 증가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메탄 농도도 지난해 1908ppb로 전년 대비 18ppb 올랐는데 이는 198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안면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7ppm 오른 423.1ppm을 기록했고 메탄 농도도 전년보다 22ppb 오른 2005ppb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로봇팔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시청자들의 네.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카이스트 정재순 교수팀은요, 인간의 뇌신호를 해독해서 로봇팔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서울대병원과 함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팔을 뻗는 동작을 상상할 때 뇌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법으로 뇌신호로부터 환자가 의도한 팔 움직임을 예측하는 해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으로 로봇팔을 구동을 하고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로봇팔이 이동했는지 살펴봤는데요. 환자가 상상한 팔 뻗기의 방향을 80% 이상의 정확도로 맞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신호를 환자 맞춤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이 장기간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지마비를 비롯해서 운동장애를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수를 대신할 로봇팔을 상용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플레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예정보다도 일찍 짓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열린 현대차 미국 공장 착공식에는요, 조지아주 현역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제쳐놓고 참석했는데요.
그만큼 이 대규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현대차 공장 조기 착공을 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벼르고 있고요. 또 민주당 원옥 상원 의원도 이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상하원에서 각각 승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전기차는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됐는데요. 여전히 전기차의 충전 관련 문제가 불편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많지도 않고요. 또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전소를 찾아서 헤매는 사용자들도 있는데요. 충전소를 찾아서 들어가더라도 충전에 오류가 생겨서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충전 오류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간의 이 낮은 호환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로 대기업들이 생산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는 중소기업들이 만드는데 각자의 이 기술 표준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전기차 충전기술 협의체와 손잡고 국내외 전기차 대기업과 또 충전기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로 충전을 해보면서 어떤 조건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요. 또 적합한 표준을 마련해서 전 세계로 확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나흘간 열린 이번 시험 행사에서는 현대차와 르노, 삼성, 쌍용,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7곳에서 만든 11대의 전기차가 모였는데 테슬라는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또 충전기 업체로는 SK 시그넷 그리고 ABB 등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총 9종의 충전기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고속 충전에서의 이 호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고속 충전은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오류가 생길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전기연이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와 충전기들은 이런 표준을 따르게 되면서 충전 오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전기차 고속 충전 기술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표준을 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 표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남균 전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결국 국제 표준을 확보한 국가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면서 국내 연구진이 표준 마련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충전 문제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까 관련 표준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뭐죠? 네, 지난 24일에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오전에 정회됐다가 사실상 오후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아 SKCN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은 애초 증인 명단에는 있었지만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가 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네. 국감에서는 증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보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김범수 센터장은요,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을 시인을 했고요. 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과 서버 이중화에 더 큰 관심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했거나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료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표현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3사 총수들은 국감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이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모두 언급을 했는데요. 최태원 SK 회장은 재발 방지는 물론 설사 재발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하겠다고 밝혔고요. 김범수 센터장은 앞으로는 서비스 안정성이나 이런 문어발 확장이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이런 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혜진 창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프라가 더 단단하고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 이후에 120일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백신 선택지는 BA1을 기반으로 만든 모더나와 또 화이자 백신, 그리고 BA4와 5를 기반으로 만든 화이자 백신 이렇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백신 간의 차이점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 세 종류의 백신은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인데 다만 목표로 삼은 변이가 다른 겁니다. BA1은 올해 1월 말부터 국내 5차 대유행을 불러온 첫 오미크론 변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 변이고요. BA5는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국내 우세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입니다. 이 다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BQ1도 BA5의 하위 변이라서 이 BA5 백신을 맞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BA1 백신도 BA5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가능 시기도 이 백신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BA1 백신은 다음 달 7일부터 맞을 수 있고요. 화이자의 BA5 백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첫날 결과를 보면은 바로 접종 가능한 모더나의 BA1 백신 예약자가 가장 많았는데 화이자의 BA5 백신 예약자가 다음을 이었고요. 또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BA5 백신, BA4와 5 백신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BA4, 5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다면서 이 백신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특히 고위험군은 백신을 꼭 맞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화성에 운석이 떨어져 규모 4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성 표면에는 150m 크기의 충돌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 지질 탐사선인 인사이트와 화성 정찰 궤도선이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파와 화성 표면에 생긴 충돌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에 떨어진 운석은 5에서 12m 크기로 추정되며 아마조니스 플라니티아로 불리는 화성의 평원지대에 떨어져 축구장보다 넓은 폭 150m, 깊이 21m의 새로운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나사는 이번 사건이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래 화성에서 실제로 관측된 최대 규모의 운석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에 화성 먼지가 쌓여 충전을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주에서 8주 안에 인사이트의 작동이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로봇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다양해지고 있는지 전시 현장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을 걸자 고양이 흉내를 냅니다. 고양이를 흉내내볼게요. 눈을 맞춰야 대화를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인식합니다. 어린아이 모습의 로봇은 아이들 교육을 돕거나 관람객들의 전시를 안내합니다. 네 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강아지처럼 몸을 한껏 낮춰 탐색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산악 지형도 거침없이 오를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람이 24시간 할 수 없는 그런 경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만한
사람 대신에 한 발 먼저 나가서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한다는 등의 이제 코로나로 방역이 생활화되면서 24시간 병원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방역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특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에 방역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 로봇이 크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왼손 앞으로, 오른손 옆으로. 치매 예방까지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의 동작을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이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신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로봇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0여 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산업 시장이 제조업 로봇 시장에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정부도 그 분야에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음식 배달과 방역, 돌봄과 치매 예방까지 일상에서 로봇의 쓰임새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지만 그동안 신약 개발은 번번이 실패해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치매 극복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FDA가 승인한 첫 치매 근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 현재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치매의 원인은 뇌 속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정상적인 응축입니다. 아두카누맙은 베타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료제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효능과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두카누맙보다 효능은 좋으면서 부작용은 훨씬 적은 새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레카네밥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레카네밥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27%로 아두카누맙의 22%보다 다소 높습니다. 더 큰 진전은 뇌 부종 등 부작용이 레카네밥은 12%로 30%의 아두카누맙보다 훨씬 적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서로 뭉치면서 덩어리 형태인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레카네밥은 아두카누맙보다 더 빠른 단계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데 이로 인해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학계는 레카네밥이 아두카누맙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부작용이 30%나 있고 이거는 부작용이 12%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인지기능도 27% 정도의 효능을 보이니까 쓸 수 있는 약이 그것밖에 없어서 사실은 뭐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환자나 아니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FDA는 내년 1월 초 레카네밥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인데 관련 업계는 효능이 더 적은 아두카누맙의 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무난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서 5월 미국에서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피와 주사 방식의 또 다른 치매 신약 후보 물질도 개발되고 있어 이딴 실패로 침체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구에서 미래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네, 다양한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부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를 모두 분해 부품을 공개한 전시회는 중소부품 업체가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붙어있던 부품은 하나하나 분해돼 전시됐습니다.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꼼꼼히 부품을 살피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품들이 차량에 어떻게 조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립된 부품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좀 방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각양각색 전기차가 모였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바퀴와 일직선으로 놓인 모터가 사람들 시선을 모읍니다. 배터리와 모터 같은 전기차 부품 업체부터 완성차까지 한 번에 보고 또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또 글로벌 바이어와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엑스포에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이름을 바꾸면서 UAM, 즉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한 기술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또 이 자리에서 통신사, 레이더 생산 기업 등과 함께 도심 항공교통 시범 사업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UAM을 통해서 대구 산업 구조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산업을 통해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가 지역의 전기차 또 미래 이동수단과 관련한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는 수준까지 발전하며 이제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타지 않은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대결. 결과는 웨이모가 목표 거리의 70%를 간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한 테슬라가 완승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인공지능이 운전대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운전대와 속도를 함께 조절하는 2단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3단계, 특정 구간만 자동 운전을 하는 4단계,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눕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선주로인데요. 곡선주로를 제가 손을 떼고 있는데도 차가 알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아직 국내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시판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2+ 등급의 자동차입니다. 벌써 미국에선 시장 선점을 놓고 테슬라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48%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GM 슈퍼크루즈를 몰아보신 52%는 GM 슈퍼크루즈가 다시 좋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며 추격에 나선 상태. 선진국과의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따라가는 속도는 저희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ITS나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하는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법규가 없다는 것은 현재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 마련 등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는 만큼 볼거리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기계의 성능을 시험하고 작동법도 배울 수 있는 농기계 시뮬레이션 코너. 난생 처음 경운기에 오른 관람객이 운전에 도전합니다. 가상화면에 따라 경운기 작동을 체험하는 건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뒤에 한번 보시고 차 오시는지 보시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네. 한쪽에선 학생들이 작은 컵에 인삼 새싹을 심어 키우는 요령을 배웁니다. 예쁘게 만든 화분은 집에 가져가 인삼이 자랄 때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물벼룩 관찰이라든지 식물 DNA 분리, 생시보 관찰 같은 걸 통해서 R&D를 보다 쉽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쌀과 우리 밀로 만든 맥주와 전통주 시음장도 온종일 북적입니다.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약간 이게 패키지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특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체험관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 환경관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쌀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박람회가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자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선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발전 전략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와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의 관세율도 연말까지 0%까지 낮춥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과 고추, 양파 등 총 10,000톤을 다음 달부터 시장에 공급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보면 마늘은 비축 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고추는 매주 500톤 전독씩 총 1,400톤을 풀고 양파도 매주 최대 500톤씩 총 3,6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정부는 또 천일염 비축 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김장 재료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1, 2분기 연속 역성장하던 미국 국내 총생산이 3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2.6% 성장을 이뤄내며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관리 실패 공세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 표정도 오랜만에 펴졌습니다. Great economic report today. The GDP report. Things are looking good. 3분기 GDP 성장률 반등은 무역 수지 개선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수출이 14% 늘어나는 동안 수입은 7% 줄어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난에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2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에도 소비가 2% 늘었지만 3분기에는 1.4% 상승에 그친 겁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I would say overall paint a picture of the economy that is starting to diverge. There is some weakness emerging where you see the interest rate sensitive sectors. 뉴욕타임스는 무역 수지 개선이 국내 총생산 전체 숫자를 왜곡했다며 소비 둔화와 주택 시장 약화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강달러 현상으로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물가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에 있을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입니다. 3분기 GDP 반등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파와 비둘기파가 금리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구원한 것이다.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창피할 것도 아니고. 만약 자기 아이가 그렇다면 자긴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당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기철이하고 같이 나가서 사는 게 좋겠어. 이게 싫어. 나가면 우리 아빠 보낼 거요. 너랑 고모가 아빠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싫어. 치료 방법도 없어. 고통이 줄지도 않아. 나는 내 고통,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끝낼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 어떤 법이든 편견이든 나 조금도 신경 안 써. 애가 나만큼 아팠으면 나도 나 아약다 지켜주고 싶었을 거야. 네, 삶과 죽음의 존엄성에 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인생을 예찬하며 삶의 향기를 남기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벽도 예술로 만들어내는 작가 키스 해링인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그래피티 예술가 키스 해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키스 해링의 작품은 이제 옷에서도 이제 맞아요. 많은 그 디자인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작가인데 키스 해링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전 세계 그 어떤 벽도 이 예술가를 만나면 예술이 되죠. 바로 키스 해링입니다. 이 키스 해링은 1958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TV의 보편화로 디즈니 만화를 즐겨보며 자랐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키스 해링이 자란 작은 마을에서는 국내외 주요 소식을 TV와 잡지 같은 매체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사춘기 시절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을 마주하면서 당시 인종차별이나 에이즈 또 마약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점이 훗날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키스 해링은 1978년에 뉴욕의 비주얼 아트 스쿨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뉴욕의 지하철과 거리 그리고 도심 속의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미셸 바스키아나 케니 샤프 같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시도 하는 등 교류하고 또 서로 영감을 주고받습니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뉴욕의 지하철역 광고판 위에 덮인 검은 종이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재치 있고 율동감이 느껴지는 그림체가 특징입니다.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고요. 네. 성공적인 전시 개최와 글로벌 아트 페스티벌에 줄곧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도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키스 해링의 전문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키스 해링의 전문 장르는 그래피티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장미셸 바스키아도 바로 이 그래피티 예술로 시작했죠. 네. 뱅크시와 더불어서 키스 헤링 또한 그래피티 예술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건물의 외벽 등 실내가 아닌 외부의 장소 곳곳에 그림을 그리는 장르로 말 그대로 거리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길을 걷다가 종종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그림이나 텍스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그래피티 예술은 힙합 문화와도 연관이 깊고요. 역사도 굉장히 긴 하나의 장르입니다. 네, 어떤 그 자유로운 느낌이 닮아서 그래피티 예술과 힙합 문화가 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키스 헤링의 대표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빛나는 아기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시인인 르네 리까르드가 붙여줬다고 하고요. 작품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도 또 깔끔한 윤곽선이 간결함을 보여주죠. 네. 단순화된 아기의 영상이 돋보이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에너지와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자유롭고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요. 이 키스 헤링은 작품 속에 아기를 자주 그려넣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행복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키스 헤링은 어린 시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상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작품의 주제로 삼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키스 헤링의 작품이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어서 작품 속의 아기가 아기 예수의 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키스 헤링은 그 작가의 모습이나 또 작품도 아이 같은 장난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과 친근한 예술가였군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키스 헤링은 1986년에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도착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기념으로 아이들과 협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티키즈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뉴욕의 약 10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 벽화를 그립니다. 약 27.4m에 달하는 대형 벽화로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또 한 공립고등학교의 아이들 약 300여 명과 함께 약 158m의 너비를 자랑하는 작품을 함께 제작하기도 했고요. 1987년에는 파리의 한 소아병원의 벽화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키스 헤링은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위한 작업도 많이 했죠. 키스 헤링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업들은 지금까지도 교육용 교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참여했던 아이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나는 아기 외에 또 유명한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키스 헤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죠. 바로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특히 작품 중앙에 크게 그려진 붉은 하트가 키스 헤링의 상징 도상 중 하나죠. 네. 역시나 굵고 간결한 윤곽선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졌는데요. 두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이미지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 간의 신뢰와 믿음, 사랑, 우정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냈고요. 붉은 하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선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쾌한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키스 헤링 작품들에 보면 빛나는 아기나 뭐 무제나 같은 그림체인데 색깔만 다른 그림들을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키스 헤링의 낙서화라는 장르 자체가 좀 간결하고 키스 헤링이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림체가 간결하고 좀 유쾌한 또 인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한두 번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죠. 이 키스 헤링은 특정한 도상을 기본으로 해서 색감이나 살짝 그림체를 변형을 해서 재생산하기도 하고요. 또 키스 헤링 같은 경우는 아트샵을 운영하기도 했고 콜라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생산된 이미지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품 외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도 있을까요? 네,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1986년 베를린 장벽에 그린 벽화인데요. 노란색을 배경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의 선을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이 노란색, 검은색, 또 붉은색은 바로 독일 국기의 색을 본뜬 색깔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격변하는 사회와 그 안에 여러 문제를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당시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연결하고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네, 자, 키스 헤링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처럼 어떤 사회 문제를 예술로 접근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키스 헤링은 예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고요. 또
미술품은 상류층의 소수만이 즐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986년에 뉴욕 소호에 팝샵이라는 자신의 아트 굿즈샵을 열게 되는데요. 키스 헤링의 작품 이미지가 새겨진 아트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었고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수익 전액은 모두 아동과 에이즈 관련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이미지만 보면 굉장히 개구장이 같고 또 천진난만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키스 헤링은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 전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유럽 전역에서 사회 활동도 직접 할 만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키스 헤링이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술가들과 영감을 주고받았을까요? 우선 많이 알려진 예술가로는 앤디 워홀이 있습니다. 이 앤디 워홀은 키스 헤링의 개인전에서 서로 알게 되는데요. 앤디 워홀은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또 알아보는 눈이 있죠. 키스 헤링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게 되고요. 이 키스 헤링 또한 앤디 워홀을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준 멘토이자 절친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함께 작업도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키스 헤링이 좋아하는 미키 마우스와 앤디 워홀의 이미지를 합쳐서 만든 앤디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함께 진행합니다. 앤디 워홀이 예술의 상업화에 아주 능했는데요. 키스 헤링이 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유명한 보드카 브랜드 포스터 등 상업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이 앤디 워홀로부터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앞서서 소개한 그 키스 헤링의 아트샵인 팝샵 또한 수익 전액 기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앤디 워홀의 영향으로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사람과 세상을 한 프레임에 담은 키스 헤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키스 헤링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의 그림에 담겨진 수많은 메시지들은 아마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임을 경험한 여성은 중년기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42세에서 51세 여성 3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최소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던 여성은 폐경 전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예 갖지 못한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45%로 더 높았습니다. 폐경이 시작되는 폐경 이행기에 불안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불임 경험 여성은 19%,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은 28% 높았습니다. 남극 얼음 아래 460km 길이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공동연구팀은 공중 레이더 조사와 물 순환 과정을 조사하는 수문학 연구를 통해 남극 빙상 아래에서 460km의 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십 년 전 남극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여러 호수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방대한 강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견된 강은 남극 얼음이 녹는 속도와 이동 등에 영향을 줘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빙상이 사라지는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에 있어 특히 기술 분야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며 각국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타국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 정책과 국제협력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G20 회원국과 연대해 국가 간 정책 공조가 긴밀해지고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진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석학회원은 미국 물리학회 전체 5만 3천여 회원 가운데 탁월한 학술 업적을 이룬 0.5% 이내 회원들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됐으며 전류에 의해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성을 띠게 되는 자화 거동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데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오랫동안 한 분야 연구에 집중해온 연구자로서 학문적 성취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춥다는 생각에 창문을 잘 열지 않게 되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10분간 자연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38%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같은 다른 호흡기 질병이 함께 유행할 우려가 큰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기를 통한 신선한 공기로 건강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